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15강이고요. 지난 강의에서 못한 정량적인 방법의 4가지 정도 추가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고 정성적인 방법에 의한 수요 예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인 예측은 저번에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리마가 오늘 시행이 될 텐데,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자예요. 그래서 그 약자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상관 요인을 얘기합니다.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석하는,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분해법도 마찬가지. 과거 판매 자료가 있는 특성을 분해법은 말 그대로 분해해서 본다는 거예요. T, C, S, I로 분석을 하는 거죠.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으로 따로따로 분해해서 파악하고 다시 얘를 갖다 뭐 하겠다고요? 그죠? 종합해서, 파악은 따로 하고 종합해서 의견을 갖다가 수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 분해법은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확산 모형이란 건 뭐냐면 수명주기 이론을 이용해서, 수명주기는 나중에 정성적인 방법 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확산되는 과정을 혁신과 모방의 그 효과로 구분해서 예측하는 건데, 물방울에 물에다가 물감을 딱 떨어뜨릴 때 퍼지는 과정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많이 부르죠. 공기 중에다 퍼지는 것도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신제품이,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분석하는 게 확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과형 분석은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있고요.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선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얘는 회귀 분석에 쓰인다. 회귀 분석 모형이다. 회귀 분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 해가지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어디 쪽으로 좀 더 접근이 돼요? 통계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접근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품질기관 기사에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정확하게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 들어갈 텐데요. 델파이 방법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델파이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람들을 설정을 해요. 예측을 할 때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는 겁니다. 의견지를 돌리면 종합이 되겠죠. 종합이 돼. 그러면 종합이 되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거예요. 한 2-3개로 모이겠죠. 그럼 또 이 2-3개만을 의견을 추려가지고 다시 설문지 또 돌려요. 그러면 설문을 또 돌리면 여기서 또 1-2개로 모이겠죠. 그럼 또 돌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설문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이 설문을 받을 때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좀 약간 이 방법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설문지, 인터뷰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요. 매장 가면은 뭐 이 제품 사용해봤더니 괜찮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니면 또 뭐가 전화조사. 그죠? 뭐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제가 뭐 차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전화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거죠. 소비자 실태에 의한 조사 방법과 판매점 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소비자 실태는 특정 지역에 무작위로 추출된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전화를 돌리는 거고요. 판매점 조사는 그쵸, 특정 지역의 판매점 중에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판매점 중에서. 그리고 판매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유통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입점 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입점 조사. 그래서 실제 그 고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왔고,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쭉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또 뭐예요? 설문 항목을 뭐 10개 이하로 만들어라. 뭐 주의할 때, 작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뭘로?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다형 점수를 줄 때는
선택 방법보단 홀수 쪽으로 5가지라든가 그러니까 중간에 치우치지 않게 중간에 뭐 홀수보다는 짝수 쪽으로 그쵸 왜냐면 여기 5개 하면 보통에다 다 칠 거 아니야 맨날 보통에다 치니까 이 맨날 가운데를 칠 수 없게 좌우측에 약간 의견을 갖다가 조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만들어라 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유통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형 및 판매원 평가법을 한번 보시면 회사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라든가 아니면 판매 담당자들 매장의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쵸?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간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들 좋게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영업 경험 담당자의 뭐 의견을 듣는다 그러는데 약간 A 대리점에서 많이 판대요. 그럼 B 대리점도 당연히 우리도 많이 팔린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A 대리점이 우리는 300개 팔겠어요. 근데 갑자기 B 대리점 우리는 50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경쟁 그래서 나중에 성과금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우리는 350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뻥튀기 되는 겁니다. 예측이. 그래서 얘는 좀 단기 예측보다는 중장기 좀 예측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단기 예측을 한다면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판단한다면 그죠 단기 예측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거의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측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자 패널 도기법 경영자, 판매원, 소비자 등의 패널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측치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에 보시면 회사에 의견을 조율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경영진들이 모여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니면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판매원들이 모여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패널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패널 토의라는 것도 있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패널 토의. 회사도 뭐 인사도 있을 거고 영업도 있을 거고 물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산도 있을 거고 마케팅도 있을 거고 디자인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그 하나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는 걸 우리가 패널 동의법이라고 부른다. 자, 수명주기라는 거는 제가 한번 수명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 그리긴 이렇게 떨어지겠죠? 원래는 잘 그렸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도입입니다. 도입. 그 다음에 성장. 여기를 성숙, 쇠퇴기라고 부르죠. 자, 이게 그 제품 수명주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도입기에는 그죠 신제품이 이제 나온 거예요. 보통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랬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가 보시면 이게 수익구조예요. 수익구조. 이 Y축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처음에는 뭐예요? 그죠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판촉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건이 판매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고객들에게 입소문이 일어나고 나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이 주기를 성장기라고 부르는데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기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기는 여기서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방법. 자, 그 다음에 쇠퇴기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고려할 수 없습니다. 쇠퇴기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트렌드라고 불러요. 트렌드를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성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결국엔 정성적인 방법. 여기도 정성이죠. 정성적인 방법. 여기가 정량.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도입도 정성이에요. 정성. 즉 정량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와서 그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정량적인 예측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정성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수명주기 유추법인데 얘는 이 수명주기 유추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 우리가 예측 방법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재고관리 기법이라든가 마케팅 쪽에서도 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명주기 유추법은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고요. 자, 판매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예측했어요. 판매 계획은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었지만 정강에서도
기업의 판매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고 나면 그 수요 예측에 맞춰서 우리의 판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고, 그죠?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고 또, 그쵸? 시장 점유율만 고려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산 능력도 고려해야 되고 자사의 생산 능력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쵸? 그냥 무턱대고 100개를 만들어서 생산해 라고 하는데 우리 기계는 5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럼 100개를 못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시장 점유율, 경쟁기업도 중요하죠. 경쟁기업이 경쟁기업. 그죠? 경쟁기업이 뭐? 가격, 품질, 기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경로. 판매 경로도 중요하죠. 판매 경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뜻합니다. 경로라는 건 길이에요. 길인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해서 나간다든가, 똑같은 물건인데 대형 할인 매장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뭐 전문점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플라자든가 베스트샵에서 물건을 판다든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경로를 단지 3개를 얘기했죠. 이렇게 단순하게 3개를 얘기했지만 더 많은 경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고객에게 가는 길을 우리가 판매 경로라고 부른다. 판촉 활동을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 휴대폰으로 보면 자급제 폰하고 그다음에 통신사 폰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 계획을 세웠어. 그럼 계획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또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는 판매 예측을 연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에 여기서는 제품 가격을 결정합니다. 단기에서는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이라는 게 뭐예요? 그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할당을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서울 지역에는 얼마, 뭐 인천에는 얼마, 뭐 강원도에는 얼마, 대전에는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하겠죠. 지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단기에 하겠다. 중기는 이제 제품 원가라든가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품질 개선. 품질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뭐 판매 경로, 아까 봤던 판매 경로 루트를 갖다가 내가 전체 루트를 다시 재변경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중기 계획으로 들어가고요. 장기 계획은 뭐예요? 그죠? 시장 개척. 시장 개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 해외 시장을. 그 다음 또 뭐예요? 신제품 개발하겠다. 그쵸, 이거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 계획을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오늘 강의가 끝나는데요. 자, 내일은 이제 판매 할당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공식이 좀 나옵니다. 공식이 좀 나오는데 애울 공식만 정해드릴 거예요. 다 애울 필요가 없어요. 나 어떤 책을 사시든지 이 공식 부분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애울 공식만 딱딱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드릴 테니까 개념 말씀드리면서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계산 문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산 문제 필요 없다는 분들은 굳이 그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차수에서는 이 물류 2급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공식 외우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잘 봤냐니까 잘 봤대. 그럼 된 거지 하고 얘기했는데, 공식은 만약의 사태에 나왔을 때 계산 문제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ERP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트용 계산기 아시죠? 이렇게 액정 있고 여기다 이렇게 자판 있는 거, 여기 더하기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이거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식만 외우면 그냥 다다다다 쳐서 입력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틀리지 말자는 개념으로 외우자는 거지. 나는 공식 절대 못 외우겠다 하신 분들은 그 중에 몇 개만 딱 찍어드리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제 목표가 딱점으로 합격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원래는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만 똑똑똑 뽑아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 이것만 보시고도 60점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